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이랑 친한 척하기 미친 척의 리사 언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에서 현재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현지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동안 잊혀졌다가 2024년 다시 화제가 된 사건을 들고 왔어요. 바로 O.J. 심슨 사건인데요. 1994년 사건이 왜 갑자기 화제가 되고 있냐고요? 바로 그가 작년에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오제이가 사망한 이후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되면서 다시 미국에서 핫한 주제가 되었는데요. 최근 몇 주간 넷플릭스에서 미주 1위 TV쇼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오제이 심슨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까지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꼭 댓글 남겨주세요. 사건의 시작은 1994년 6월 12일 밤이었어요. 그날 밤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친구가 죽었어요. 피투성이에요. 신고자는 바로 사망자 니콜 브라운 심슨의 친구인 페이 레스닉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곳에서는 니콜과 그녀의 친구 런 골드먼이라는 남자가 칼에 찔려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어요. 니콜 브라운 심슨이 누구냐? 바로 오제이 심슨의 두 번째 전 부인입니다. 오제이 심슨은 아직까지도 전설적인 NFL 스타로 남아있어요. NFL은 내셔널 풋볼 리그의 약자입니다. 미국은 풋볼이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의 행사거든요. 올림픽, 축구리그, 저리 가라입니다. 미국은 올림픽 보는 사람 많이 없고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참고로 베컴이 LA에 살면서 자기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편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풋볼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농구, 야구, 하키 이 정도? 아무튼 풋볼은 압도적입니다. 오제이 심슨을 지금부터 쉽게 오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이는 대학 시절부터 남다른 풋볼 선수였어요. 미국은 대학 풋볼부터 엄청 시리어스하게 보거든요. 특히 LA에 있는 USC라는 학교는 트로전스라는 풋볼 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데요. 오제이는 여기서 러닝백으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풋볼의 룰은 한국 사람이면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은데요.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축구나 농구는 상대편 골에다가 공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상대편에 가서 공을 넣는 거는 똑같은데 공을 이렇게 럭비공, 풋볼을 이렇게 안고 뛰어가지고 구장 끝에다가 터치를 하면 되는 건데요. 터치다운이라고 하죠. 이제 가는 길에 계속해서 태클을 거니까 몇 미터, 몇 야드 못 가서 공을 딱 놓쳐요. 근데 놓치면은 이제 다시 거기서부터 게임이 다시 시작되거나 아니면 상대방 팀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공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패스를 하더라도 그걸 잘 잡아서 놓치지 않고 태클을 잘 피해서 끝까지 질주를 해야 되는 건데요. 러닝백이라는 포지션은 잡고 뛰는 포지션이에요. 오제이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미국 전국의 모든 팀들이 데려오고 싶은 러닝백 선수 1위로 다 그를 뽑았을 정도예요. 1973년에는 한 시즌, 그러니까 총 14경기 만에 총 2000야드를 돌파한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지금은 한 시즌에 17경기거든요. 17경기면 옛날보다 경기가 3개가 더 많아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시즌 안에 총 2000야드 공을 잡고 뛴 선수가 드물대요. 그만큼 대단한 선수고 당연히 MVP도 받았었고 올스타전에서 프로볼을 5번이나 선정된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단순히 훌륭한 선수야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시 역대 최고의 러닝백으로 불렸어요. 그는 은퇴 후에 영화, TV쇼, 광고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이 또한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말솜씨도 좋고 유머 감각도 있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풋볼 해설도 했고요. 미국 사람들은 오렌지 주스를 줄여서 OJ라고 부르거든요. 한국 사람들 말 줄이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OJ를 The Juice라고 별명을 만들어서 되게 친근하고 귀엽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만큼 전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스타죠. The Juice. OJ가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해설가로 일하고 있었을 때 OJ는 니콜을 만나게 됩니다.
니콜은 당시 18살이었고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제이는 30살이었고요. 12살이나 차이가 나네요. 오제이는 밥을 먹으려고 니콜이 일하는 레스토랑을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그는 니콜의 외모에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 오제이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와이프가 세 번째 애를 임신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결국 2년 뒤에 첫 번째 부인 마거리트랑 이혼을 하고 1985년에 니콜과 결혼하게 됩니다. 둘은 아이도 낳고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호화롭고 럭셔리한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결혼 생활을 합니다. 자, 헌데 니콜이 죽은 날 경찰들은 오제이 심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뽑습니다. 그가 용의자가 되는 과정은 비교적 꽤 쉬웠어요. 왜냐하면 증거들이 넘쳐났기 때문이에요. 우선 살인사건이 있기 전에도 니콜이 오제이가 자기를 때린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들이 아주 많아요. 되게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니콜이 가끔 오제이가 나 죽일 것 같아 너무 무서워라고 말을 했다고 증언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구타 흔적도 사진으로 찍어서 다 보관도 해놓고, 근데 이거를 또 은행 프라이빗 번호 또는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는 프라이빗 은행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금고 같은 거예요. 은행 금고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자기가 구타를 받았던 기록, 그리고 이제 얼굴에 멍 뭐 이런 거 찍은 사진을 같이 또 저장을 해놨었다고 합니다. 니콜과 오제이는 이 러브 앤 헤이트 릴레이션십이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사랑할 땐 너무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이 오제이의 폭력성이 이 니콜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제이가 이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이혼을 하고서도 니콜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이혼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방송에서는 우리 재결합할 수도 있지 뭐 모르지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도 얘기를 막 하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니콜이 이제 완전 우린 진짜 끝이야, 우리 진짜 이혼이야, 제발 받아들여 라고 선언을 하고 런이라는 새로운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이 살인사건이 생긴 거예요. 니콜 그리고 그녀의 데이트 상대 런 둘 다 그 자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거죠. 칼에 막 엄청 잔인하게 찔려서. 일단 사건 정황만 봐도 뭔가 냄새가 나죠. 하지만 증거가 더 있어요. 정말 확실한 증거 같은 거. 예를 들면 피해자 집에서 가죽 장갑이 한 짝이 나와요. 원래 가죽 장갑은 2개잖아요. 근데 한 짝이 나와요. 까만색. 피가 막 묻어있고. 근데 오제이한테 네 엑스 와이프가 죽었어라고 알려주려고 전화를 안 받아서 집으로 갔대요. 오제이 집으로 갔는데 오제이 집에서 똑같은 장갑 다른 한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장갑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에는 니콜 DNA, 런 DNA, 오제이 DNA가 다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끝 아니에요? 두 번째 증거는 오제이 집 앞에 오제이 차가 서 있었는데 그 차에서는 니콜의 피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제이의 그날 밤의 알리바이가 굉장히 불분명했고 또 사건이 일어난 후에 뭐 오제이한테 연락도 하고 경찰이 이렇게 네 옛날 와이프가 죽었어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제이의 친한 친구 중에 LAPD, 그러니까 LA 경찰이 있었는데 그 경찰도 니콜이 남편이,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 남편이 나를 막 때린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그 경찰한테도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제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리고 니콜 집에서 신발 자국도 나오는데요. 그 신발 자국이 오제이 신발과 동일했습니다. 자, 너무 빼박인 증거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들이 이 사실을 알리러 오제이 집에 갔을 때 오제이가 집에 없었어요. 경찰이 체포를 준비하는 순간 오제이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경찰이 제발 자수하라고 미디어를 통해서 공표를 하고요. 며칠 뒤에 오제이의 절친이자 변호사인 로버트 카다시안, 이 사람이 오제이 심슨의 편지를 들고 와서 미디어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로버트 카다시안, 라스트 네임이 좀 귀에 익숙하지 않나요?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 맞아요. 로버트 카다시안은 킴 카다시안의 아버지예요. 킴 카다시안 다 아시죠? 원래 로버트 카다시안이랑 오제이 심슨은 절친이었대요. 근데 로버트 카다시안은 이제 변호사 일을 뭐 좀 안 하고 있고 쉬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오제이 심슨을 너무 도와주고 싶으니까 다시 급하게 변호사 자격증도 부활을 시키고 적극적으로 오제이를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는 무죄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낭독한 편지 내용은 뭐였을까요? 대충 자신은 니콜 죽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또 그녀를 저는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 사랑하고 있고 maybe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제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서 배제해달라.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친구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달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저를 동정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멋있는 인생을 살았고 저를 길 잃은 사람으로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진짜 오제이 심슨을 기억해달라고 하며 편지가 끝이 나요. 이 편집 내용만 들었을 때는 대충 어떤 느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자살 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삶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노트구나. 얘가 어디선가 죽어서 발견될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막 걱정을 했죠. 경찰들도 걱정을 하고. 근데 웃긴 거는 편지 제일 끝에 오제이 한 다음에 여기 스마일리 페이스를 그려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리어스한 자살 노트를 남기는데 뒤에 스마일리 이 이모지 같은 거를 적어 놓을까요? 그죠? 사태의 심각성을 얼마나 스스로가 파악을 했던 걸까요? 이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6월 17일 미국 전역이 TV 앞에 멈췄어요. 왜냐? 경찰 20대가 오제이 심슨을 추격하는 장면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떤 사람이 오제이 심슨이 이제 경찰들이 찾고 있다는 소식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하얀색 브롱코 차 안에 오제이 심슨이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신고를 해요. 나 지금 오제이 심슨 본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떤 헬기에 있던 사람이 내가 찾아줄게 해서 막 쫓아가고 경찰이 오고 해가지고 붙었는데 보통 이렇게 차가 도망을 가면은 경찰이 이렇게 서서 막아요. 막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차 안에서 오제이가 총을 갖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면 총을 갖고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도 따로 있었거든요. 그 친구였어요, 오제이 친구. 근데 운전하는 사람을 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자살 노트까지 썼던 사람인데 여기서 막 잡으려고 억지로 하면은 자살할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스스로 총을 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걱정이 많았어요. 계속 오제이랑 전화하면서 설득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오제이는 베버리힐즈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까지만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래서 경찰 20대가 또 얘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오제이 차를 이렇게 20대가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장관이에요, 장관. 사람들이 다 서서 구경하고, 심지어 이게 생중계됐을 때는 농구 NBA 결승전이 하고 있었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은 풋볼도 막 미치지만 농구도 장난 아니거든요. 아시죠? NBA 결승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TV에 결승전에 픽처 인 픽처 시스템처럼 요만하게 이렇게 작아지면서 큰 스크린에는 이제 브롱코 차 추격전이 펼쳐지면서 밑에 조그맣게 농구 경기가 될 정도로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관심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브롱코를 타고 도망가는 오제이 심슨, 경찰이 열심히 추격 중입니다. 이 장면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미국 전역이 이제 숨죽여서 이 광경을 보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결국.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었어요. 근데 그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때 추격전 막 이렇게 했던 차가 화이트 컬러 브롱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추격전 이후로 바로 이 브롱코 세일이 4배가 증가하고 어떤 데서는 없어서 못 팔아가지고 웃돈 주고 팔리고 뭐 이랬었대요. 자, 이제 3개의 재판이 열립니다. 오제이 심슨의 변호인단은 드림팀이라고 불리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자니 코크란, 로버트 사피로, 애플리 베일리, 알란 더쇼비츠, 그리고 로버트 카다시안 이렇게 있었어요. 드림팀이에요. 정말 실력가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는 오제이랑 퍼스널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장갑, 그 다음에 폭력이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신발 자국, DNA, 정황 모든 게 오제이 심슨이 범인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이게 인정되면 최대 사형까지 가능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재판 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재판 과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미국 흑인의 역사를 조금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일이 있기 2년 전 1992년에 그 유명한 LA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흑인 폭동은 백인들, 특히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만 보면 범죄자 취급을 하는 데에 대한 반란이었는데요. 1991년에 로드니 킹이라는 25살의 되게 어린 청년이죠. 흑인 청년이 과속운전으로 경찰한테 걸려요.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과속운전이에요. 근데 백인 경찰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로드니 킹을 잡아가지고 집단으로 폭행을 합니다. 발로 차기도 하고요. 무자비하게 곤봉으로 50번 이상 가격을 하고 발로 차고 구타하고 로드니는 결국 두개골에 골절이 생기고요. 치아도 손상이 있고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어요. 이게 민간인 캠코더에 촬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에 퍼지고 뉴스에 공개되면서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폭행에 가담했던 경찰 4명이 기소가 됩니다. 로드니 킹이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와요. 심지어 이 재판도 백인들을 배심원으로 앉혀놓고 하려고 막 지역을 옮기고 이랬었어요. 되게 스니키하지 않아요? 이게 트리거가 돼서 1992년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대규모 폭동, 역사책에 남을 만한. 6일 동안이나 지속된 폭동이었고 63명이나 죽었고요. 2,000명 이상 부상자가 나올 만큼 아주 크고 무시무시한 폭동이었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오제이 심슨 재판이 열린 거거든요. 오제이 심슨은 흑인이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흑인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은 둘 다 백인이에요. 어떤 그림이 펼쳐지실지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이 재판이 인종 간의 갈등도 엮여 있다는 점, 그리고 유명인의 사건이라는 점, 또 살인사건이라는 점. 이 때문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이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카메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긴장되고 막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평소에 안 하던 행동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라면은 좀 어색할 것 같아요. 판사도 이게 정말 전 국민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인종, 백그라운드 이런 거 책을 되게 심하게 했어요. 해서 판사도 그 아시안계로 뽑았고요. 저페니스 아메리칸이에요. 그리고 배심원단도 흑인 8명, 백인 2명, 히스패닉 1명, 그 다음 혼혈 1명 이렇게 구성돼요. 느낌이 오시나요? 흑인 대중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번 재판에서는 우리 흑인이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 심지어 대다수 흑인들이 오제이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모르겠고 이건 무조건 그냥 무죄가 나야 된다. 왜냐면 이건 로드니 재판의 복수가 될 거니까. 뭐 그런 마인드였다고 해요.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재판. 그런 느낌? 자, 검찰 측은 당연히 DNA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내놨고요. 변호인들은 이거를 모두 반박해야겠죠. 근데 초점은 이 증거가 다 조작이다라고 밀어붙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백인 경찰들이 이 사건을 처음 받고 흑인을 또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여기저기 증거를 불법으로 심어놨다는 거죠. 피도 여기서 묻혀가지고 저기다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니콜 옆집 여자는 그날 밤 오제이를 봤다고도 했습니다. 오제이가 왔다 가는 거 보고 이상한 소리 비명 같은 것도 들었다고. 근데 오제이가 나갔다고. 근데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아요. 왜냐?
이 여자가 그 스토리를 신문사에 돈을 받고 팔아버렸거든요. 증거에 돈이 들어가 버리면 법정에 세울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꼭 보세요. 진짜 재밌거든요. 거기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자도 몰랐대요. 뭐 법정에 설 수 없게 될지 몰랐대요. 다만 법정보다 미디어가 이 여자한테 더 빨리 연락을 해서 막 꼬신 거예요. 원래 다들 그렇게 해. 너 맨날 집 앞에 미디어들이 진치고 있는 거 피곤하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걔네들보다 더 많이 돈 줄 테니까 그냥 빨리 나한테 불고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자. 뭐 이런 식으로 꼬셨대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돈 받고 인터뷰한 거래요. 증인석에는 그날 밤 니콜 집에서 오제이를 공항까지 실어다 준 택시기사도 있었고요. 맞아요. 제가 오제이를 실어줬어요. 뭐 이런 거. 오제이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뭔가 길다랗고 뭔가에 둘둘둘 쌓여있는 큰 것을 공항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본 사람도 있었어요. 이 아무것도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순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우선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하죠. 증거가 정말 수두룩 빽빽인데 검찰 측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들이 하는 거를 보면은 이 부산 사투리로 희바리가 없어요. 너무 순하게 생겨갖고 당황만 많이 하고 막 TV에서 생중계하니까 긴장도 하고 반면에 변호인들은 엄청 세요. 완전 공격적이고 말도 거칠게 하고 꼭 넷플릭스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검찰이랑 변호인이 이 에너지 파워가 아예 상대가 안 될 만큼 변호인단들이 진짜 세요. 오제이 집에서 나온 니콜이랑 런 혈흔도 백인 경찰들이 흑인 유명인한테 죄를 씌우려고 몰래 묻혀놨다라고 막 해버리니까 심지어 이때 백인 경찰이 증인석에서 거짓말을 하나 하거든요. 그 거짓말 하나로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 사건의 증거들이 마치 이 사람이 다 꾸민 거짓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찰이 한 거짓 증언은 뭐였냐면 자기는 단 한 번도 흑인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증언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 사람 여자친구가 얘 N 단어 있잖아요. 흑인 비하. 그거 짱 많이 쓴다고 하면서 얘랑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 놓은 거를 증거로 보내요. 또 여자친구가 글 쓰는 사람이었어갖고 경찰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고 하면서 일하는 거 얘기 좀 해달라고 뭐 그랬던 적이 있나 봐요. 그걸 녹음을 해놨다가 변호인들한테 넘긴 거죠. 긴 재판은 계속되고요. 아마도 모두가 지쳤을 때쯤일 거예요. 첫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5개월 정도 뒤에 이제 그때 또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검찰 측에서 살인 현장에 발견된 가죽 장갑을 갖고 나와요. 갖고 나와서 오제이한테 야, 너 이거 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무리수를 둔 거예요. 얘가 이게 손에 딱 맞으면 많이 당황하지 않을까? 갑자기 막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근데 변호인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검찰 측에서 장갑을 끼라고 트라이 해보라고 갖고 나올 거래. 변호인들은 이거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오제이한테 너 지금 관절염 약 먹고 있지? 그거 중단하면 어떻게 돼? 오제이가 그러면 나 온몸이 부어. 변호사가 손가락도 그래서 며칠 안 먹었어요. 며칠 안 먹고 또 껴보라고 한 당일날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장갑을 꼈거든요. 왜냐면은 이 증거니까 뭐 지문 이런 거에 센시티브 하잖아요. 라텍스 장갑까지 끼고 손은 퉁퉁 붓고 그 해서 장갑을 꼈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배심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꼈어. 당연히 안 맞죠. 이때 이 변호인들은 껴보기 전부터 알았어요. 분명히 장갑이 맞지 않을 거야. 라고 알았는데 장갑을 갖고 오니까 이 되게 aggressive, 되게 공격적인 변호사가 이 남자가 진짜 이 재판에서 완전 히어로가 됐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If it doesn't fit, you must quit 라고 외칩니다. 엄청 강하게. 이 장면이 배심원단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 뜻은 이 장갑이 만약 맞지 않는다면 너는 무죄를 선고해라.
이 말이에요. 되게 카리스마 있게 말합니다. 근데 안 맞았잖아요. 하필이면 이게 배심원단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돼가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1995년 10월 재판이 종료되고 배심원단들은 최종 선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1년 반 동안 배심원단들도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배심원단들을 호텔에 고립을 시켜놨거든요. 심지어 다 같이 얘기도 못하게 독방처럼 이렇게 당연히 핸드폰 같은 것도 못 쓰게 그렇게 고립을 시켜놨었대요. 근데 1년 반이 지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배심원들도 진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컸대요. 그냥 그날 받은 감정으로 빨리빨리 대답하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큰 사건들, 심지어 이거보다 덜 커도 배심원단들이 서로 토론을 해서 막 며칠에 걸쳐서 막 토론을 해서 무죄나 유죄 선고를 내리는데, 이 사건은 이렇게 큰 사건인데 몇 시간 만에 판결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우리 오늘 지금 감정으로 하자 해서 바로 만장일치로 오제이 심슨 무죄. 이 방송은 방송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약 1억 5천만 명 이상이 이 방송을 생중계로 시청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 민사 재판이 열리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형사 재판이에요. 형사 재판은 죄의 유죄, 무죄를 가리는 거예요. 감옥을 가냐 안 가냐를 가리는 겁니다. 민사는 이제 손해배상 같은 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과 개인과의 싸움이에요. 이 민사 재판에서는 오제이가 니콜과 런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즉 살인을 저질렀다고 입증을 할 수는 없으나 오제이가 니콜과 런 걸드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돈을 내라 이런 건데 진짜 아이러닉하지 않나요? 이걸로 오제이는 3,350만 달러 즉 48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정말 옛날인데 482억 원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천문학적인 금액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또 지불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도 되나 봐요.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결국. 끝까지. 돈을 줄 생각도 아예 없다고 친한 지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유가족들도 받은 게 없다고 인터뷰를 했고요. 더 있습니다. 오제이는 이제 이 사건이 모든 재판이 끝난 이후에 명예를 다 잃어버려요. 흑인 커뮤니티도 이제 오제이를 버려버립니다. 오제이는 사실 만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였지만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반반이었어요. 흑인이 성공해서 멋진 사람이 되는 건 좋은데 오제이는 사실 흑인 커뮤니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는 인종을 흑인, 백인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은 그냥 오제이다. 나는 오제이라는 대명사다. 이렇게 여겨지길 바랬다고 합니다. 심지어 첫 와이프가 흑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흑인을 배신하고 백인에게 갈아탄 인종을 배신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백인을 제외한 유색 인종들은 자기 인종의 인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기 살면서 더 막 이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더 커졌어요. 더 커졌는데 간혹 또는 종종 나는 이 한국인이라는 애국심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너무 미국은 인종차별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의미를 두고 있어. 그냥 인간은 인간이고 솔직히 나는 백인처럼 그냥 살고 싶어. 나도 그냥 나는 얼굴은 이렇게 생겼지만 내 마인드는 백인이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백인이랑만 놀 거야. 이런 사람들을 제법 많이 만나요. 백인이 되었다고 착각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보기도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오제이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흑인 커뮤니티에 큰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무죄 석방이 되었죠. 무죄 인정이 되고 나서 니콜을 폭행했던 기록들,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나락한 거죠. 천사가 날개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희미해질 때쯤 2007년 오제이는 라스베가스에 놀러 가요. 놀러 가는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호텔에 있는데 호텔에 자기가 사인한 스포츠 기념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내 건데 내가 다시 갖고 가야겠어 하고 그거를 이렇게 막 갖고 가려고 난동을 피운 거예요. 호텔이랑 실랑이를 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오제이가 총을 갖고 있었대요. 결국은 무장 강도 납치 혐의로 체포가 되고 징역 3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여러분? 결국 벌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하지만 9년 후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소소하게 SNS 하고 그래요. 올릴 때마다 논란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2024년 작년 4월 10일 76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암으로요. 자택에서 숨을 거둬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넷플릭스에서 그의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되죠.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제이의 절친한 변호사 중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오제이의 마지막 대화가 공개가 되는데 오제이가 옛날 자기 집을 처분하기 전에 변호사랑 둘이 그 집에 앉아서 이 집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변호사가 오제이 이제 말해봐. 너가 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오제이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를 했대요. 그날 니콜이 그 칼만 들고 나오지 않았어도 그녀는 죽지 않았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정말 무죄가 맞았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